네, 오늘 PR 291번째 발표를 맡은 변윤선입니다. 오늘 PR 291번째 발표는 CVPR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인 Bridging the Gap Between Anchor-Based and Anchor-Free Detection via Adaptive Training Sample Selection 이라고 하는 ATSS 메소드를 소개한 그런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앵커 베이스드 디텍터 그리고 앵커 프리 디텍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 베이스드와 앵커 프리 간의 그 성능 차이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제 샘플을 어떻게 셀렉트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스텝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안하고 있는 Adaptive Training Sample Selection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실험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내용인데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그리고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문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합해져서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문제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이미지가 있을 때 이 물체의 클래스나 타입이 어떤 것인지 그 레이블을 예측하는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제 이미지 한 장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이 이미지가 어떠한 클래스 레이블을 갖고 있는지 그 레이블 정보를 아웃풋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 내에 있는 그 물체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혹은 물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프리센스 혹은 뭐 그 로케이션 같은 정보를 이제 찾아내기 위한 방식이고요. 이제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마찬가지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아웃풋으로는 바운딩 박스에 대한 그 로컬라이제이션 정보가 산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합해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풋으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바운딩 박스와 그 클래스 레이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산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디텍터들이 연구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아주 오래전부터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이동해 가면서 윈도우를 슬라이딩 시켜가면서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디텍션을 이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스케일을 고정하고 어떠한 스케일을 변경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오브젝트가 없는 영역까지도 무조건 슬라이딩 윈도우를 시켜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제 검출을 하는 그 성능도 비교적으로 이렇게 높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의 디텍터에 대한 이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그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 마일스톤인데요. 보시면 이제 위아래 두 가지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 스테이지 디텍터 그리고 투 스테이지 디텍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은 미준 프로포절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단계를 두 개로 나누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할지 혹은 한 번에 진행할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었던 RCN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리즌 프로포절 단계와 클래시피케이션 단계를 이제 시퀀셜하게 두 개의 프로세스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즌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 상에서 물체가 있을 만한 그 위치를 이제 크로핑하거나 워핑을 함으로써 이제 리즌 영역을 프로포절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했을 때 물체가 없는 영역까지도 모두 슬라이딩 했어야 했던 그 효율성이 떨어졌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물체를 분류함과 동시에 이제 위치를 찾고 또 크기나 그 어피어런스가 서로 다른 굉장히 다양한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디텍션 할지에 대한 어떤 제약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단계를 구분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또 비교적 그 정확도가 높다라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속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원스테이지 디텍터라는 부분에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리전 프로포절 부분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을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테이지 모델을 만들자라는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첫 번째 그림이 원스테이지 디텍터이고요. 두 번째 그림이 이제 투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보시면 이제 프로포절 부분과 이제 박스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이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서의 모습이고 이제 원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단계가 한 번에 한 모델 내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으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으나 이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투 스테이지 디텍터보다는 조금 어큐러시가 낮아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좀 속도적인 측면을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스테이지 디텍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이제 원스테이지 중에서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앵커 베이스드 디텍터 그리고 뒤쪽에 나오겠지만 앵커 프리 디텍터 이렇게 두 가지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레티나넷 같은 이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스테이지 그 앵커 베이스드 디텍터 중에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레티나넷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클래스 임밸런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컬 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프로포스드 했던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클래스 임밸런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오른쪽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 전체 이미지에서 배경인 부분이 있고 혹은 이렇게 물체가 주어져 있는 이 포어그라운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에 물체가 주어진 부분을 파지티브 혹은 뭐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해서 foreground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뒤쪽에 그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백그라운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박스들이 이 백그라운드와 포어그라운드에 이렇게 균일하지 않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디텍터가 이제 한 장의 이미지에서 뭐 10의 4승이나 10의 5승계 정도의 굉장히 여러 개의 이제 후보 위치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류하기 쉬운 어떤 이미지 내에서의 이지 네거티브 이 네거티브 값인데 이제 분류하기 쉬운 값, 이 이지 네거티브가 대부분의 상태에선 학습에 이 이지 네거티브를 모두 포함한다 해도 별로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기여하지 않은 그 네거티브 샘플들을 모두 학습에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많은 그 이지 네거티브 샘플들이 이제 학습에 사용됐을 때 이 학습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압도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모델 방향으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지 네거티브에 대해서 압도당하지 않도록 로스나 그레디언트를 개선하고자 이제 어떤 포컬 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모델이 레티나넷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레티나넷 모델에서 제안하는 이제 포컬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지 샘플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적게 주고 뭐 하드 샘플에 대해서는 이제 웨이트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웨이트를 조정하는 로스를 개선하였고요. 여기서 그 하드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시킨 상태에서 뭐 백본 네트워크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서브 네트워크를 오른쪽 그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디텍션하고 또 그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션하는 그런 두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는 원 스테이지 그 디텍터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원스테이지 디텍터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어떤 할당된 앵커박스가 존재한 상황에서 이런 모델들이 구성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앵커박스와 실제 값인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이제 두 가지가 충분히 오버랩 되는지 아닌지를 스레스홀드를 기준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오버랩이 많이 되면 포지티브 샘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네거티브 샘플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방식이 있었고요. 반면 앵커박스를 사용하지 않은 앵커프리 디텍터라고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앵커프리 디텍터라고 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앵커박스에 대한 그 프리셋 부분을 이제 없애버리고 앵커박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오브젝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키포인트 베이스드 메소드 그리고 센터 베이스드 메소드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키포인트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첫 번째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사전에 정의된 키포인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셀프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 키포인트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제 키포인트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이나 뭐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당 모델에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그 키포인트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운딩 박스의 왼쪽 상단 혹은 뭐 아래쪽 오른쪽 아랫부분 이 두 가지 포인트들, 두 가지 모서리를 디텍션하게 되면 이 두 포인트만으로도 바운딩 박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그 키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그룹핑을 함으로써 이제 점차적으로 그룹핑된 어떠한 세그멘테이션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그 키포인트들에 대해서 다 그 디텍션을 한 다음에 키포인트에 대한 그룹핑을 또 다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느리다라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포션을 봤을 때는 좀 더 비교적 정확하다라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센터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하는 방식이 있겠는데요. 이 방식은 오른쪽 아래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 물체에 대한 그 그림들이 있을 때 이 물체 중심점에 대한 그 센터 포인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미지의 이제 히트맵 상에서 피크점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물체마다 각각 하나의 센터 포인트들을 추정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물체는 모두 하나의 포인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서 뭐 키포인트에 대한 그룹핑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NMS 같은 그런 프로세싱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으로 컴퓨테이션 프로블럼을 좀 임프루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민감하게 성능이 이제 조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모델보다는 그런 민감도가 좀 낮다. 그래서 조금 로버스트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앵커프리 디텍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FCOS라고 하는 Free Convolution One Stage Object Detection이라고 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FCOS라고 하는 방식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키포인트 베이스드 메소드와 센터 베이스드 메소드 중에서도 이제 센터 베이스드 메소드에 해당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조금 그 민감성이 존재를 했고, 뭐 숫자를 몇 개까지 이렇게 튜닝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떠한 적절한 값을 설정해야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실험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 어떤 뭐 포어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그 클래스 임밸런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센터 베이스드의 FCOS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오른쪽과 같은 이제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요. 앞서서 잠깐 보셨던 그림과 같이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일단 센터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그 상하 좌우의 그 거리를 계산해서 이제 바운드 박스를 리그레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 T, R, B라고 하는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운드 박스 엣지를 추정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어떤 그 그라운드 소스 박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그라운드 소스 박스 내에 있는 이제 모든 점에 대해서 파지티브 샘플로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지정을 했을 때에는 어떤 그 센터 포인트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바운드 박스 이 그라운드 소스 박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파지티브로 지정된 그런 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가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 식인 센터니스라고 하는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까지 제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센터 점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까지의 그 엣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부분은 최대한 제거를 하고 거리가 가까운 부분만 파지티브로 남겨놓을 수 있게끔 이제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앵커 박스를 정의할 필요가 없이 이제 앵커 프리한 방식까지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총 세 가지의 그 디퍼런스가 이제 디퍼런스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다른 방식은 이제 각각의 로케이션마다 이제 앵커들을 몇 개까지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그 앵커 베이스드 디텍터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로케이션마다 이제 여러 개, 몇 개 정도의 그 앵커 박스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여러 개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앵커 프리 디텍터 중에 한 가지인 FC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로케이션마다 그 물체마다 하나의 점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앵커 포인트만 이제 뽑아낸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에서 그 앵커 박스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앵커 포인트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그 파지티브나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IOU라고 하는 그 지표를 가지고 이 IOU와 얼마나 겹치는지를 기준으로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들을 파지티브 샘플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거의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그리고 뭐 애매한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FCO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파셜과 그 스케일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이제 셀렉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스파셜 앤 스케일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이제 앵커 포인트를 파지티브 이그젬플 후보로 모두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사전 정의된 그 스케일 레인지를 통해서 최종 파지티브 샘플을 이제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네거티브 샘플을 정의할 때 그 전체 모든 앵커 박스 내에 있던 앵커 포인트들에 해당하던 그 점들 중에서 선택되지 않았던 모든 점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정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OU를 기준으로 레티나넷에서 정의하던 그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 정의와 그 두 번째로 FCOC에서 정의하던 그 전체 앵커 포인트 중에서 이제 선택되지 않은 것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정의했던 그 데피니션 방식 자체가 달랐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이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미리 염두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팅 스테이터스 자체가 이제 다르다. 리그레션 부분을 할 때 스타팅하는 포인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미리 세팅을 해놨던 앵커 박스를 기준으로 이제 리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FCOC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박스를 정의하지 않고 물체마다 하나의 그 앵커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앵커 포인트 점으로부터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지 위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세 가지의 차이점 중에서 이제 아래 두 가지 정도의 포커싱을 맞추어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ATSS라고 하는 셀렉션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부분과 이제 리그레션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이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정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서브 네트워크 그 클래시피케이션 서브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레티나넷과 FCOC 자체에서 달랐다라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제 첫 번째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지만 그 앵커 박스를 이제 구분할 때 IOU라고 하는 지표값을 사용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IOU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앵커 박스를 구분할 때 스파셜한 정보와 그리고 스케일의 정보를 한 번에 동시에 고려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그 방식들은 이제 뭐 아래에 잠깐 간략하게 기술한 것처럼 어떤 세타피라고 하는 부분보다 어떤 트레스홀드보다 IOU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파지티브 샘플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샘플로 IOU를 뭐 파지티브나 네거티브로 어떤 특정 한계로 할당시키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FC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atial and Scale Constraint를 가지고 앵커 포인트를 디바이드 하고 있는데요. 어떤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파셜한 정보로 먼저 후보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중에서 스케일 정보를 활용해서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이 IOU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한 번에 그 스케일 정보와 이제 스파셜 정보를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그 샘플들은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FCOC 같은 경우에는 스파셜 정보로 먼저 후보를 놔둔 다음에 이 부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선 그 위치 정보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 값을 통해서 이제 0의 값인지 1의 값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끔 되는 이 투 스테이지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그 차이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IOU 방식과 Spatial and Scale Constraint 방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박스 그리고 포인트로부터의 그 리그레이션 그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을 이제 접목시켜 본 그런 그 결과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결과표를 보시면 이제 이 첫 번째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레티나넷 구조에 대해서 원래 기존의 레티나넷 구조는 IOU 값을 활용해서 이제 앵커 박스를 정의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제 스페셜 앤 스케일 컨스트레인트 스트레이트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본 결과 37.8로 다소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FCO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페셜 앤 스케일 컨스트레인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레티나넷처럼 IOU 방식을 적용했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 37.8이었던 성능에서 36.9로 다소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두 번째 있는 Spatial and Scale Constraint 방식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결정했던 파지티브 샘플에 대해서 이제 리그레이션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레티나넷과 FCOC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리그레이션을 할 때 스타팅 스테이터스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레티나넷의 스타팅 스테이터스는 이제 어떤 앵커 박스, 그 바운드 박스로부터 이제 그 앵커 박스들을 리그레이션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FCOC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박스를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앵커 포인트로부터 리그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있는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정의한 그 앵커 박스로부터 이제 4개의 오프셋 점을 이제 리그레션 하는 문제로 풀 수가 있겠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FCOC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의 그 센터에 있는 요 앵커 포인트를 추정한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4가지 오프셋의 거리를 리그레션 하는 그런 문제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겠고, 앞서 보셨던 그 표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 박스로부터 리그레션 하는 방식과 이제 포인트로 리그레션 하는 방식, 이 두 가지에 대한 성능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었고, 이 표에서는 이제 동일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앞단에서 포지티브 샘플 혹은 네거티브 샘플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이제 성능이 좌우가 되는 것이지, 이 두 번째 같이 뭐 리그레션을 어떤 뭐 점이나 박스로부터 이제 리그레션 한다라는 그 방식의 차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고요. 이제 모티베이션은 정리하자면, 그래서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트레이닝 샘플을 어떻게 잘 디파인 하는지가 중요하고, 잘 디파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앵커 박스를 뭐 정의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포인트를 이제 에스티메이트 할 때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렇게 튜닝하는 작업에서 그 성능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합한 그 포지티브 샘플을 뽑기 위한 이제 자동 셀렉션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전체적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명하는 어댑티브 트레이닝 샘플 셀렉션이라고 하는 ATSS 방식이 이제 자동으로 포지티브 샘플들을 셀렉션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뭐 성능을 어느 정도 기존 IOU 방식에 비해서 개선을 할 수 있었다라는 포인트가 있겠고요. 가장 크게 좀 내세우고 있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그 수고를 좀 덜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본 제안하는 논문에서는 이제 K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장점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실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세팅 값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라고 해도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꽤 로버스트하다라는 결론으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안하고 있는 ATSS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진행했던 샘플 셀렉션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 결과물을 나타낸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ATS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자체가 K라고 하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튜닝할 것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통계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들을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구성은 오른쪽 알고리즘 1과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총 이 박스로 쳐져 있는 이 3가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디데이트 포지티브 샘플을 찾아내는 방식의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디데이트를 찾은 것과 그라운드 스루스 간의 그 IOU를 계산하고, IOU 계산한 그 DG라고 하는 값에 대한 민값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이제 추출해내는, 계산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이유는 이제 뒤쪽에서 그 스레스홀드로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스레스홀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종적인 포지티브 샘플을 셀렉트하는 방식이 이 세 번째 방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식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캔디데이트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 찾는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K라고 하는 앵커 박스들을 셀렉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 K가 이 전체 그 알고리즘에서 세팅해야 되는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 박스의 숫자를 몇 개까지 지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개의 박스를 이제 지정을 할 때에는 이제 센터가 그 G라고 하는
그라운드 소스 박스에 대한 센터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K개를 이제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턴스는 뭐 L2 디스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요 앵커 박스와 이제 오브젝트 간의 그 센터 디스턴스를 왜 고려해서 K개의 박스를 셀렉트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었는데,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IOU를 사용해서 포지티브 샘플을 뽑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센터와 앵커 박스에 대한 센터가 이제 조금 더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IOU 값이 더 많이 오버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버랩되는 IOU를 포지티브 샘플로 뽑는다라는 말은, 즉 그 오브젝트의 센터와 앵커 박스의 센터가 가까운 부분들을 이제 포지티브로 뽑겠다라는 논리와 부합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CO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앵커 포인트 자체와 그리고 오브젝트의 센터 포인트, 그 두 가지가 이제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인 그 디텍션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 논리적인 그 기술들이 있었고요. 이 두 가지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아무래도 그 오브젝트의 센터와 이제 앵커에 대한 그 센터가 점점 가까울수록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인 그 캔디데이트를 뽑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센터 포인트들이 가까운 그런 디스턴스 계산을 통해서 K개의 박스를 추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L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세팅해주는 그 피처 피라미드 레벨이고요. 이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피라미드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레벨 값이 주어진 것이고, 이제 추후에 그 그라운드 소스 박스 G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설정했던 하이퍼 파라미터인 K와 그리고 레벨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L 값을 곱한 K 곱하기 L개의 캔디데이트 샘플들이 추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캔디데이트 자체를 추출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 캔디데이트와 실제 그라운드 소스 간의 그 IOU를 계산하고 민값과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하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뭐 DG라고 하는 이 IOU 값을 계산해서 이 계산된 값에 대한 MG 그 민값 그리고 VG라고 하는 표준 편차 값 두 가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더함으로써 그 IOU의 그 스레스홀드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 스레스홀드 값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민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 두 가지의 값을 더한 그 서메이션 값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이 MG라고 하는 민값이 크다라는 의미는 이제 대부분의 캔디데이트 자체가 하이 퀄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IOU threshold 자체를 높게 설정해야만 좀 적절한 개수의 샘플을 뽑을 수 있다라는 논리이고요. 그리고 VG 같은 경우에는 이제 VG 값이 표준 편차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라미드 레벨 그 전반적으로 다 이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오브젝트가 잘 찾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VG가 낮아지게 되면 특정한 레벨에서만 디텍트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에는 스레스홀드를 낮게 설정하고 이제 하이어 그 VG 같은 경우에는 스레스홀드를 높게 설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한 값을 스레스홀드로 설정해서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것이 많을 때에는 스레스홀드를 높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낮춤으로써 조금 더 어댑티브하게 그 포지티브 샘플들을 충분히 셀렉트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캔디데이트와 그라운드 소스 간의 그 계산을 통해서 스레스홀드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레스홀드를 기반으로 파이널 포지티브 샘플들을 셀렉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OU 값과 이 스레스홀드로 지정했던 TG라고 하는 값 간의 비교를 통해서 IOU가 이 값과 같거나 혹은 더 크게 되면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최종적으로 뽑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네거티브 샘플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샘플을 지정할 때 샘플의 그 포인트와 센터 포인트와 이제 그라운드 소스 박스 간의 그 리미트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포지티브 샘플의 센터가 그라운드 소스 G라고 하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만 셀렉트 되게끔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설정한 이유는
이제 그 오브젝트 바깥에 존재하는 센터가 있을 때에는 그 센터 부분은 아무래도 캔디데이트 중에서도 조금 퀄리티가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후업 캔디데이트인 경우에 그 학습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리미테이션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앵커 박스 자체가 이제 멀티플 그라운드 소스 박스를 할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게 될 때 가장 값이 높은 IOU 값을 갖고 있는 그 박스만을 그 샘플만을 셀렉트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셀렉트 되지 않았던 샘플들은 모두 네거티브 샘플로 그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디파인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모델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실험적으로 검증해 놓은 파트인데요. 이제 앵커 베이스드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 표와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험을 하였는데 이제 기존의 레티나넷에서 사용했던 IOU 방식과 ATSS 방식을 이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한하고 있는 ATSS 방식이 이제 샘플을 다시 리디파인하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뭐 코스트가 크게 늘어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FCOS와 이제 거기에 대해서 ATSS 방식을 도입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성능 지표 그 표이고요. 아무래도 그 픽스된 기존의 방식보다는 어댑티브한 그 셀렉트 방식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것을 해당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점을 보이는 것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지정하고 있는 K라고 하는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없다시피 이제 얘기할 수 있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라고 하는 용어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너무 이 K라고 하는 값을 너무 크게 설정하게 되면 조금 퀄리티가 낮은 캔디데이트를 너무 많이 가져오게 되고 혹은 너무 작게 K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너무 적은 캔디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스테이빌리티가 그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K 값을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을 해보다가 7부터 17까지 실험을 진행했을 때 조금 적절하다라고 이제 저자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보았을 때 7에서 17까지의 결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로버스트 할 수 있다. 이 세팅 자체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도 이 방식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ATSS에서 사용하는 앵커 사이즈를 변화시키고 혹은 앵커 레이시오를 이제 변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변이를 주어 봤을 때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그 표들이 지금 이 앵커 사이즈나 뭐 스케일 정보를 이제 다르게 했을 때 그 결과인데요. 그 값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그 디퍼런트 세팅에 대해서 조금 인센서티브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포지티브 샘플을 이렇게 적절하게 뽑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멀티플 앵커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로케이션에 대해서 멀티플 앵커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래에서 세 번째 줄과 맨 아랫줄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가장 성능이 좋았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 값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앵커의 개수 자체가 많건 적건 그 포지티브 샘플을 잘 뽑는다라고 하면 그 개수는 무의미한 것 같다라는 그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나 연구 자체는 이제 추후에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논문을 이제 서머리 해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어떻게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트레이닝 샘플을 이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능에 대한 차이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잘 검증을 해 놓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댑티브하게 셀렉션 할 수 있게끔 ATSS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있는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멀티플 앵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샘플이 잘 뽑혔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샘플을 잘 셀렉션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는 이 디텍션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